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멘. 밝고 밝은 성경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36절입니다. 한 절 합독합니다. 다같이 내 마음을 주의 정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아멘.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죠.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정해진 한 방향, 그 정해진 한 방향이 반대에 있는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시고 주의 정거로 내 마음을 주의 정거로 향하게 해달라. 말이 쉬워도 쉽게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눈에 보는 게 가깝지 눈에 안 보이는 거 우리가 쫓아가진 않거든요. 눈에 보이면 쫓아가는 거고 손에 잡히면은 내가 뭔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손에 안 잡혔는데 일해라. 손에 잡힐 일을 두고 일해라. 잘 일 못합니다. 뭔가 지어줘야 되고 뭔가 먹여줘야 되고 뭔가 보고 뭔가 느끼게 해야 움직여지는 게 인간인데 그것보다 더한 안 봐도 움직여지고 느끼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정도의 느낌을 가진 것보다 더한 그것이 또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두고 주의 정거로 향하게 하라.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라. 탐욕 자체에서 대표로 나오는 게 우리가 돈이잖아요. 돈. 탐욕하면은 뭔가 많이 가지는 건데 가지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돈이 있으면 뭐 다 연결되는 거예요. 탐욕에. 우리가 돈 버는 방법, 돈 버는 통로, 방법보다도 통로죠. 방법도 됩니다만은 좁은 의미에서 방법이지, 알고 보면 큰 의미에서는 이게 통로. 즉, 그 자리에 돈을 버는 통로에 있으면은 돈이 내가 벌지 않으려고 해도 돈이 벌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돈을 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상응한 이득, 돈을 넣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반대급부, 부가가치가 있는 데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부가가치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들이는 거, 되게 돈에 대해서 돈 번다 하면 다 이 구조로 생각해. 다 그 구도로 생각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란 말이야. 주식에 투자하면은 싼 거 사가지고 비쌀 때 판다. 다 그래 생각하고 들어가니까 주식 투자하고 돈 번 사람요. 주식 투자한 사람에 비하면은, 투자한 사람 전체에 비하면 돈 버는 사람은 아마 0.1%, 0.05% 돈 버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돈 못 버는 사람이 그 몇 프로 안 되는 0.05% 되는 사람한테 돈을 몰아주니까 그 사람들은 돈 번다고 주식 투자하라고 자꾸 강의하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 알고 막 투자를 하다 보면은 조금씩 투자한 그것이 결국에는 돈 있는 사람한테 다 갚버리고 주식시장은 늘 고갈 상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전부 다 몰리니까
돈이라는 거는 몰려들기 위해서부터 힘이 있어갖고 어딘가는 가만히 못 있고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돈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돈이 자꾸 무게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왜? 이자가 있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돈은 이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돈을 막 가지고 있는 돈에다가 막 해하고 여러 사람이 가져오려고 하니까 이자 많이 주는 쪽에다가 이게 몰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한꺼번에 넘어가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 거예요. 돈이란 걸 이야기할 때에 돈을 버는 통로, 돈을 벌려고 하려고 해서 돈을 어떻게 하면 벌까? 제일 먼저 돈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이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이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통장에 들어서 그 돈이 가만히 있다고? 그거는 통장에 찍혀진 숫자지. 그 돈이 절대 가만히 있어요. 그 돈이 있는 실제들이 가보면요, 지금도 계속 그 찍혀있는 돈, 그 숫자에 있는 돈 그 자체가 숫자만 찍혀있지, 실질인 돈은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이자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어디로 많이 가느냐? 수없이 흘러다니는 돈이 일정하게 이자를 통해서 가는 것은 돈이 많이 필요하는 곳, 전쟁하는 데로 간다. 전쟁 무기 쪽으로 간다. 전쟁 무기에 관계된 것, 전쟁하는 곳에 돈이 흘러간다. 그럼 돈을 벌려면, 그런 돈인데 돈을 벌려면 어디로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돈을 버는 통로에는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돈은 무게에 있는데 이 무게에서 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가는 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전쟁하는 수요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전쟁하는 수요로 가서 가는 돈이 마침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데가 가난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의해서 이 돈이 움직여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버는 통로에 가난한 자, 돈을 버는 통로, 그 다음에는 11조 하는 구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돈을 제일 많이 버는데 그 사람들의 구조가 왜 어떻게 해서 이 돈 없던 사람들이 돈 버는 일이 없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돈에다 손을 댔는데 그러다 이자라는 요소를 딱 집어여가지고 돈을 벌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돈이 형성되어졌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돈을 가지고 이자로 쓰기 전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한 형태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길드라고 하는 구조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아주 중요한 이거는.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아주 요소예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인류 사회가 이제 1000년 정도, 지금 2000년간의 상그레 시대를 해서 1000년을 보냈다. 그래서 2012년이 됐다. 앞으로 1000년간 동그레 시대가, 상그레 시대가 계속되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나라마다, 어떻게 하면 개인마다 이 형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아주 몸에 막 익혀야 되는 거예요. 왜? 유태인들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단단하자. 뭐가 튼튼하냐? 요거 때문에 튼튼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안 보고 전쟁하는, 이걸 반하니까 돈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돈. 이스라엘이 전쟁 화약고다. 전 인류의 화약고다 하는 것은 전쟁을 보는 거예요. 그 돈이 많이 몰리는 거기만 쳐다보니까 실제로는 이 제도가 안 보이고 나는 돈 없는 사람으로 늘 돈에 허덕이는 거예요. 이 길드라는 구성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11조를 하는 자세로 이제 모이기 시작한 것이
길드다. 그 길드를 통해서 다시 역으로 어떤 것이 형성되어지는, 다 지난주에 다인 거예요. 어떻게 냐? 돈이라고 하는 이 돈, 이런 생활, 삶 자체를 일정하게 평준한다 그랬어요, 제가. 아주 중요해요, 이거. 길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10의 1조를 하는 자세를 가지고 길들을 형성했는데, 길들을 통해서 그 가난한 자들이 모여지고 11조 하는 그 사람들이 11조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어졌는데, 가난한 사람들로 늘 자리 있게 되는데, 이 가난한 모양으로 살아가면서도 11조를 하면서도 서로 간에 도태된 사람들 없이 여전히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가 비슷한, 누가 막 앞서가지고 내가 많이 했다 이런 것도 없고, 누가 뒤에 처져갖고 저 사람은 옛날 왜 저런 형편밖에 안 돼 하고 손가락질 당한 사람 없이 같이 일정한 어떤 형편에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정도가요, 그냥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인류 역사에서 이 모양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태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즘 간단히 돈 이야기하면 나오지만은, 다른 거하고 연결해버리면요, 전 세계 인류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 구조가. 일단 요래 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돈을 버는 통로에 가난한 자가 자리에 가야 되고, 가난한 자, 자리, 가난한 자 되기도 하고, 가난한 자리. 그리고 11조를 하는 훈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어떤 무리, 속해 있는 무리가 길드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떤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즉, 격차. 이것이 많은 게 아니고, 일정한 어떤 형태로 나타나더라. 이게 중요한 세 가지. 이것이 길드라고 하는 이 요소가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고 지금부터 천년보다 더 가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부터 이게 길드라고 하는 구성이 형성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 시대가 아니고 1096년이 되기 전에 유럽 사회 전체가 큰 전쟁이 나오잖아요. 유럽 사회 전체. 예수님 오시고 이슬람 지역에서 사라센 제국이 생긴 사라센 제국. BC 711년에 AD 711년에 이게 유럽 지중해 밑으로, 지중해 위쪽에는 로마가 있고, 지중해 밑으로 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하고 저 스페인 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사라센 전국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지금 터키 지역에서 나타나는 오스만 터키라 그래가지고 711년대 흘러갔던 이 사라센 제국은 유럽의 반을 지중해 반 밑으로 하고 이걸 완전히 잠식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타난 또 이거하고 비슷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오스만 터키 해갖고 지금 터키를 위주로 해서 나타난 그것은 바로 1453년에 그 로마 제국을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이 세력이 어마어마한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이탈리아 밑으로 그랬는데 베네치아라까지 내가 지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실 한 번도 지도를 안 찾아봤는데 일부러 안 찾아봤어요. 밑에가 있고 요 지역이더래요. 요 지역. 이탈리아. 요 협곡이 비싸 있는데 요 위에서 유럽에 올라가는 길목이 되니까 여기 발달이 되는 것 같아요. 300개 섬으로 되어 있는데 다리가 300개. 베네치아의 지역 자체, 그러니까 섬 같은 지역 하나에다가 게토라고 불러준 그 지역에 유태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봐줘요. 1096년 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써 이 지역에
유럽 밑에 아프리카 쪽에는 711년에서 이슬람 제국이 바로 형성되어지는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 문화.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이 아닌 북쪽이라, 이게 지중해 밑에 있으니까, 지중해 여기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 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1096년 되기 전에, 그 전부터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한 1000년 사이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길드 제도는 주로 어떤 제도냐, 어떤 내용이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동네에 있는 구두방, 구두방이나 안 그러면 옷 만드는 데라든지 옷가게라든지, 그 다음에 목축업, 우유 같은 거 이제 제공하는 거, 그래서 우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식료품, 어떤 제조업,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성경에 있는 대로 천막 같은 거, 예수님 당시에 천막 만드는 거, 그러면서 대장간, 무기 만드는데 들어간 대장간, 이런 내용들, 이런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 하는데 기술, 그런 기술을 남달리 연마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수입이 다른 사람들이 미처 그런 분야를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울리지 않으니까. 길드라는 이 조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울려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 대대로 그리고 또 좀 넓어지고 물량이 많아지면은 매출이 많이 나면 다른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니도 해봐라 하고는 또 시키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기술 자체가요 외부로 안 나가고 꾸준하게 대대로 이어지고 그 조직 안에서만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돈 많이 좀 이렇게 크게 하는 길드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면 석공이라, 석공. 건축. 규모가 크잖아요. 돌 다루는 기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부터 성전 짓고 이러한데 오랫동안 넘어오는 그 기술. 그런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술들. 그거는 조직이 워낙 크니까 그 사람들끼리의 어떤 또 석공들의 모임의 어떤 길드 조직. 이렇게 해서 조직을 해갖고 형성되어 가는데 이것이 유럽사회 전체 퍼져 있단 말이에요. 이 퍼져 있는 유럽사회 중에서, 이제는 이 베네치아에 가 있는 이 유대인들, 처음에 한둘이 어떻게 우연히 갔는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가서 그네 가내공업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가내공업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섬처럼 돼 있고. 근데 안 돼 있는데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워낙에 상선들이 많이 오고, 물의 도시라고 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지중해를 근처에서 따는 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무역선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게 재화라고 하는 돈은 아니지만은, 돈이라고는 부르지는 못하지만, 즉 이자가 있는 돈은 아닌데, 이 채물들이 그래서 금을 얼마나 무게를 달잖아요. 옛날에는 그 무게를 달아가지고, 안 그러면 또, 곡물 같은 건 대로 달아가지고, 일정한 그 가격을 형성해서, 금은, 금화 한 개는 쌀 몇 대, 한 말, 몇 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에 이런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자를 생각하는 이자를, 주고 받아오는 이런 이자, 빌려줬는데 그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 성경에도 이자가 있고 분명히 그 사회가 이자에 대한 그런 훈련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본 적 그런 돈을 가지고 이자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이 돌아다니는 사회에서 이자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잖아. 여기에서 길드와,
길드와 길드 간에, 요래 길드. 길드 간에 이제는 지원. 아까 말했지만 석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길드가 있으면은 또 구두방이 가지고 있는 길드가 있다. 아니면 어떤 지역의 길드가 있다. 하나 길드 단위에서 이런 서로 상호 보정, 상호 지원, 이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개인이 지원하려고 하면 돈이 참 어려운데 하나의 길드 단위로 다른 지역의 길드가 형성되어지는 데서 지원하는 거는요 좀 쉬운 거예요. 또 그러고 한 지역에 한 길드가 하기에는 너무 힘든다. 그러면 다른 길드하고 통합해서 그쪽 길드를 지원하는 이런 게 유태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유태인이니까. 그런 나라 없는 분명한 어떤 공동체 구심체가 딱 되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어중이 다 그래갖고는 어디 안 통하는 거죠. 11조에 대한 개념이 분명한 어떤 역사적인 자기들 민족들에 대한 정체성 자체가 분명하니까 이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끼리의 어떤 단합은요, 이게 또 상당히 또 힘이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바닥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바닥으로 살고 있는데 어떤 목표를 갖고 높은 자리에 살고 있으면 그거 유지하려고 들어가는 경비가 많은데 제일 밑바닥에 살고 있으라니까 실제로 자기가 생활하는데 들어간 돈은요 실제로 얼마 안 되거든요. 나머지 돈은 자꾸 쌓이니까 이 쌓이는 돈을 길드에다가 모았다가 길드가 또 모아서 다른 길드에 지원해주는 이런 체제가 나온다. 여기에서 돈이 필요한 길드, 모이는 길드가 있는데 쌓아지는 길드는 있는데 이 돈이 쌓이기만 했지 실제로는 이게 막 흘러가야 될 그런 용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네치아의 길드가 딱 길드라는 이런 어떤 조직을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순전히 돈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길드를 운영하면은 돈이 유통이 되는, 돈이 흘러가잖아, 서로. 모아만 두는 돈이 아니고, 돈은 가만히 있어야 될 돈이 아니니까, 막 흘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돈들이 모아져서 베네치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네치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개토 지역에 있으면서 그 길드를 통해서 받아들인 개인이 어떤, 일정한 양, 어느 목이 딱 주어지면은 돈이 주어지면 그 돈을 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래처,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자금을 주가지고 이제는 이자를 받게 되는 그 구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구조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길드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있든지 간에 요 세 가지는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길드의 내용은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고 11조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자기들이 운영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소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어떤 삶의 어떤 그게 내용이요 비슷한 평준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며, 베네치아에 있는 은행이 형성되어질 때의 길드와 일반 길드의 차이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기술입니다. 기술. 어떤 업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기술이. 근데 여기에 나오는 베네치아의 길드는 뭐예요? 이거는 이자예요, 이자. 자본은, 이 사람들이 가진 자본이 소위 말하는 기술로 가지고 길드의 운영에 계속 지원하고, 또 이 사람들은 다른 길드에서 온 거자 까먹지 않고, 그걸 까먹으면 안 되니까. 그거 까먹고 앉아갖고, 우리는 다른 길드 우리에 지원해준다. 복지가 아니거든, 이거는. 이 잘 비교해야 돼요. 복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자를 받아서 생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유통이, 이제는 어느 정도 유통되어지는 돈, 전에는 금이 금, 은이 은 해가고 다른 곡물을 항상 대체하면서 또 다른 데 가면 그 곡물 살아가면 또 다른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은이 되든지 금이 되든지, 이 지역에 가면 이 지역에 많이 나는 어떤 또 공산품하고 좀 비교할 수도 있는데,
돈이 차츰차츰 어디 가도 돈으로, 이 지역에 가도 전에는 금이 있어야 되는데 금 없어도 돈으로. 그럼 유대인들이 보장을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만 내라. 이자만 내고 원금 그 돈으로 내라. 이러고 돈으로 유통, 여기도 돈으로 주고 돈으로 받고 여기도 돈을 주고 돈을 받고 하면서 그 돈의 가치 자체를 일정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 받게 되는 거예요. 받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오해를 해야 될, 오해가 되어 있는 요소에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그 부분이 뭐냐면, 왜 이 사람들에게 이자는 고리가 될까? 이거 고리, 높은 이자니까. 고리라는 것에 대한, 높은 이자에 대한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는 이자를 안 받는 시대, 이자를 받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는 시대에 이자를 받으니까, 그 이자 자체가 실제로 못 내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정도 이자를 내고도 내가 뭐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뭔가 일을 벌려고 하면 사실은 그 이자가 아니에요. 그 정도보다 더 큰 이득이 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돈을 주가지고 이자 받는 이것 자체를 모르니까 이자 받는 이것을 고리다 이라는, 높다 이라는. 그 이자를 내면서 쓰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런 이자를 내면서 이자를 받으면서 돈 주는 사람이요, 오히려 고맙죠.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할 때 이자를 내갖고 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고맙지. 못 내는 입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못 내는 입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이 사람들이 고리라고 하는 이자를 안 받으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생업이 안 되잖아. 없잖아. 유일하게 이자에다가 걸어놓고 자기들이 수입을 하는 거고, 또 그 이자가, 이자로 하는 원금 자체가 자기들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잖아요. 이자를 받아야만 내가 먹고 살기도 하고, 또 이자를 받아야만 이 원금을 계속해서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원금 떼이고 이자 떼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손실이 크단 말이에요. 자기만 그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거기에 길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뭐 그런 걸 당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또 내 돈 보충해야 되는데, 오늘날 같으면 그 은행에서 어떤 신용대출을 했다. 그러면 은행이 보증 쓰는데 그 신용대출을 잘못해버리면 신용대출에서, 은행한테, 민망하지만 또 돈 좀 더 달라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한테 피해 주는 거예요. 생돈 날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리대금이라 입장을 돈이 유통이 안 될 때 나오는 이자 개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자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생업 자체 수단이 없을 때 이자를 통해서 생업 수단을 삼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인건 버는 거하고 이 사람들이 이자 받는 거하고 같아야 되는데, 그거 알고 나면요, 높은 고리대금이라 하는 그 말은 좀 다르게 어떻게 봐야 된다 하는 이런 요소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요. 조금 하나 다른 거 하나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평준화란 말이 있는데, 이 평준화를 가지고 평준화에 대한 개념하고 같은 내용이, 지금 이게 뭐냐면은 김종인 지금 야당 오늘 선거 치는데, 지금 20대 선거 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선거대책위원장이에요. 김종인 씨가 말하는, 소리면은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경제 지금 이번에 선거 내용을 보니까 좀 여기 영향이 굉장히 크다 싶은데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문재인 씨로 있다가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대책위원장을 해갖고 지금 김종인 씨한테 넘겨줬는데 이 사람이 주창을 하는 게 경제민주화예요. 근데 경제민주화가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지금 대통령 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나올 때 대통령 출마할 때부터 경제민주화를 외친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그 경제민주화를 시행하려고 보니까 대통령 돼서 보니까 안 맞았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한테서 경제민주화를 못하고 내가 한번 경제민주화를 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거는 반대되는 여당에 있다가 야당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즉 김종인 대표의 선거대책위원장의 이슈가 그 사람의 네임밸류 나름대로 다른 닉네임이 경제민주화예요. 우리 눈에 보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그래요. 야 경제 얼마나 필요하냐. 그리고 거기다가 민주화까지 이었으니까 이건 대단할 거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경제를 못 살려고 해서 보니까 이 경제 민주화가 너무 절실한 거다. 꼭 해야 된다. 요거 이슈가 딱 들어맞아가지고 내가 느낀 거네. 서울 지역에 이번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다 표를 다 섞어나는 이런 구조로 좀 다 나와 있어요. 참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고 저는 김종인 대표가 김종인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전에부터 경제민주화라는 썰이 말이 나올 때부터 이 사람이 이게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이냐 이걸 제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보다가 내가 하나 확실한 거는 이 사람이 경제민주화를 모델로 한 것 자체가 경제민주화란 말을 쓰는 자체가 제대로 알고 쓰는 것보다도 어떤 겉모습 그것만 보고 썼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 알은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경제민주화를 외치기 전에 경제 공부를 어디서 했냐 그러니까 독일에서 했더라. 독일에서 했으면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독일의 어떤 경제 구조에 어떤 흐름, 어떤 제조업이면 제조업, 여러 가지 산업 구조에는요, 경제민주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어떤 건지를 딱 말하고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나라에서 했다고 하면 내가 그것도 그런 게 있나 할 정도는 되었는데 독일에 가니까 그렇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제민주화를 쓰는구나 하고 내가 반 거예요. 이 경제민주화 독일의 산업구조하고 유태인들의 길드 구조는요, 이거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독일이 저렇게 탄탄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패전국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자체가 흔들리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계속 가느냐. 그게는요, 중소기업이 발달되어 있답니다. 중소기업의 그 탄탄한 네트워크가 다른 어떤 대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대기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두 개, 전체 독일에 전 세계 독일을 대표할 만한 대기업을 켜봐야 사실은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자그마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체가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기술력이 그게 기업마다 다 있다니까. 한 기업마다 세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다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그 제도적으로 남아있는 마이스터 제도. 지난 시간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마이스터 제도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온다. 길드 제도에서 나온다. 유태인들이 1492년에 스페인에서 추방되는, 왜 스페인에 추방되느냐?
스페인에 아까도 말씀했던 사라센 제국이 711년에서 스페인까지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한 700년 정도 지나면서 스페인이 통일되면서 이슬람 사람들하고 유태인들을 추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1492년이에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여러 곳에 가다가 가장 많이 몰린 곳이 어디냐? 그때 신성 로마 제국 시대가 있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이 독일이거든, 독일. 그 독일에 다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 독일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또 경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전체적으로 감당해야 될 내용은 많은데 사람이 없는데 유태인들이 온다 하니까 그냥 쌍수 들고 맞이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서는 막 반대하고 추방을 스페인하고 같이 교황의 지시한 거죠. 교황의 압력에서 막 압력해서 추방당하는데 독일에는 그 사람들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독일이 지금도 탈북이란다, 난민, 이라크 난민들을 독일에서 받아주는 거는 그 오래된 그 어떤 경력 때문에 이 난민을 받아주는 구조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경제민주화는 다른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 탄탄한 구조로 서로 간에 힘을 가고 절대 부도가 나지 않는 그 구조를 독일에서 보고 대기업 위주가 아닌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를 펼쳐야 된다. 이 말에 경제민주화란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이게 껍데기냐 그러면은 세 가지 요소에서 그런 걸 보고도 그걸 경제민주화라고 말 붙이는 것이 얼마나 허구냐. 언어에서 벌써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래 보는 거지. 그거는 경제로 봐서 안 되는데 경제가 그거도 연결해버려요. 중소기업이 있으니까 탄탄하니까 독일이 탄탄하다. 그것을 가지고 경제도 포함했다. 이거 잘못 본 거예요. 경제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길드 제도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길드 제도를. 즉 이 사람들이 유대관계, 그런 기술력이, 그런 탄탄한 어떤 조직이 형성될 때까지 저 밑바닥에 오랜 세월에 걸쳐 걸어왔던 그 어떤 조직력, 탄탄하게 서로 유대관계에 되어 있는 기술력을 바탕하면서 또 서로 간에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서로가 경쟁하는 게 아니고 경제는 경쟁이잖아요. 이 경쟁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서로 상호 보완, 도와주고 살펴주고 상호 지원, 이것을 보자고 그 경제도 집어버린다. 그리고 민주화, 민주는 그 좋은 말이 아니에요. 민주는 편가르기거든. 편가르기. 민주란 말을 쓰면은 벌써 다른 어떤 대안, 민주 아닌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독일의 그 중소기업은 절대 그런 바탕이 아니거든. 이 길드 제도를 봐갖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또 민주화, 이건 민주란 말도 아니고 뭐 다른 말도 아닌 화라는 말은, 즉 불완전하게 확실치도 않은 그 단순하게 그냥 이름만 좋게 포장만 붙여갖고 경제민주화, 이런 걸 모르니까 지금 서울 시민들, 서울의 유권자들은 거의 다 중산층이거든. 경제하니까 막 얼싸좋다고 막 표를 찍어준 것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 뭐 덕은 많이 받겠지만은 아마 그것 때문에 고통은 또 많이 볼 거예요. 요 경제민주화를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갖다 연락하니까 김종인 씨가 가지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갖고 우리나라에 갖다 올라니까 대통령이 볼 때는요, 이거는 100% 낙제점이거든. 우리나라가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맞게 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그럼 경제민주화가 나타나려고 하면은 구조가 뭘 해야 되느냐? 김종인 대표가 나서야 될 일이 본인 스스로가 제일 먼저 11조를 해야 돼. 11조를. 우리 국민들 전체로 하여금 11조를 하도록 만들면요, 이거는 되긴 되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 지금 지금 돈을 버는 통로하고 나가는 그 내용은요, 사실은 이걸 겨냥하고 있죠. 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돈 버는 통로 그것만 소개하고 내가 지금 끝낼 그런 생각으로 이건 나오는 게 아니거든.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소위 말하면 경제 민주화를 정말 실제로 우리 민족 앞에 이루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 빈부의 격차가 없이 일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이 내용을 앞으로 하나하나 해치면서 나아가겠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길드 제도에 대해서, 오늘은 돈으로 해서 베니스에 있는 개토 지역에 있던 그 길드가 형성되어지는 가능성과,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돌려야 되는 이 이자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느냐? 철저한 길드 제도에 대한 우리가 위치를요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을 벌려고 하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개인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개인이 들어가고는 돈이 100% 다 잃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돈을 버는 구조의 사회 환경, 국가 조직,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야지. 그러면서 개인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자리에 내가 어떤 자세로 다른 사람이 돈 벌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느냐, 그거 고민하고 가면요 반드시 후손들이 돈 버는 길에 들어선다. 여기에 대한 어떤 믿음, 11조를 할 수 있는 그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질 수만 있으면 하는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극복이 11조인데 그 11조 속에는 서로 공통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